혹시 제가 합당을 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혹시 짐작 가는 거 없으세요? 아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 늘 보면은 국가 이제 100년 대계를 생각 늘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 합당을 기화로 해서 뭔가 국가적인 점프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제안을 하시리라 짐작은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 얘기는 그거야. 네. 아무리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도 네. 합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본다면.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총선까지를 봐도 합당으로 생기는 이점이 있겠지. 어떤 지역구에 예민한 곳에서 몇 편 처차만 생기면 그 당선이 되겠지. 반면에 또 합당을 해서 생기는 거는 또 젊은 층들이 조국이야 하면서 싫어하면서 뭐 더 격정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주 명료하게 합당론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뭐 일본 현대사를 많이 아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는 게 일본의 급성장기 60년, 70년, 80년대까지의 그 급성장기를 봤거든요. 지금 난 우리나라가 어떤 때냐. 이재명이라는 정말 괴물 같은 천재. 아무리 봐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을 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세 번째 만난 거예요. 박정희 있었다가 김대중 있었다가 세 세 번째인데 번째로. 네. 이 세 번째는 보통 세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재명 치하에서 벌어질 일은 일단 이 국가적 성장이에요. 그 성장을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선진국으로 완벽한 의미에서의 예. 아니 선진국은 이미 됐잖아요. 됐는데, 예. 강대국. 강대국. 예. 네. 강대국의 일원이 완전히 되는 거죠. 뭐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가 만들 때도 우리도 당연한 지분을 갖고 뭐 의장국도 되고 하면서 세계 질서를 주무르는 거. 저 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 발언하면서 기업체 임원들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서 나도 너무 공감한 게 그거예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정을 바꿔서라도 기업인들 당신들 요구사항을 받아갖고 움직일 테니까 외교로 선두적으로 뭘 네. 정부가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그런 과정, 뭐 AI로 뭐 기술력이 뭐 전 세계에서 그렇죠. 탑 티어 중에 속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질서가 미친 듯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3차 대전을 한국이 맡고 있다며 과장되게 그런 논객을 내 듣고 그것도 말 되네. 평화적 중재자군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 그 과잉된 얘기였지만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이 결정적 시기에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하고 하나하나 상의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도달해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보더라도 그렇게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불가능. 일단 인적 구성이 그냥 사람이 많아서 보여야지 저기에 고성국, 전한길, 전광훈, 손영보가 앉아서 당을 통치하는 거라고. 그 아스팔트에 모인 사람들이 당원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얘기는 항상 허공에 날아가는 헛소리가 되고 그 아스팔트에서 극단적인 나라가 중국에 먹히고 있어요. 뭐 선거는 부정선거예요. 뭐 이재명은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당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을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려면 이번 지방선거 때 3년 후에 총선 때 최대한의 확장을 기해서 민주당이 그냥 진보 보수 다 끌어안고 아우르는 여당 야당 다 끌어안고 안에서 지지고 볶아서 정부하고 당정청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빨리빨리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야? 빨리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빨리 내려서 그렇게 좀 시대를 확 만들어 버려야 우리가 다음 그 도약의 네. 세 번째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시기야. 네. 그랬을 때 정치권의 뒷받침이라고 그럴 때
옛날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던 양당제의 안정감 있잖아요. 지금은 양당제가 개판이 나버렸어. 그냥 양당제였던 거를 1.5당으로 민주당이 네. 다 끌어안아야 될 역사적 운명을 갖고 있게 됐다. 야, 저도 이제 뭐 일본 정치를 잘 알진 않지만은 흔히들 얘기하는 55년 체제, 1955년에 수립된 자민당 독주 정치, 쉽게 얘기하면은 나머지 정당들을 반당으로 만드는 네. 1.5당 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사회적 논의가 모두 다 다 있어요. 응축돼서 그 안에 의사 결정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정이 되는 그때 자민당에 네. 공산주의자도 있었어요. 그 내부에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그런 호시절을 우리가 지금 선취해서 지금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예. 네. 뭐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나만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거대 정당 1.5당 지배 정당 주류 정당으로서 그냥 복대기 치면서 나라를 한 10년 20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른 봉우리에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대표하시는 대기업에 한번 이렇게 저녁 자리 같이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최근 일본에 이제 갔다 오셨 비즈니스 때문에 갔는데 그 니온 게이자 신문을 넣어줘가지고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카이치 사나이 얘기하면서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이시다 그게 이시바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하면서 그 안에 1-1 1-3이 다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총리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제 뭔가 이제 확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혁신당까지 합당을 해가 좌까지 넓혀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고 뛰어난 지도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구축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야당 국민의 국힘당이 사회 중류층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뭐 이렇게 좀 뭐 하여튼 뭐 어떤 성격만 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스팔트에 극단적 얘기하고 반공 뭐 반공이래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으니 네. 그 당과 함께 2000년대 이 시점을 함께 하긴 힘들어요. 네. 그냥 그들에겐 그렇게 알아서 떠들라고 그러고 책임지는 사람들끼리 고군분투하면서 국가를 경영할 수밖에 없다. 야,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평론가들 자체가 사실은 가까운 시일에 선거를 두고 평론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뭔가 국가적 비전이나 그랜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당 문제를 설명한 사람이 없는데 저는 선생님 얘기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놀라는 게 특히나 민주당을 일본의 자민당 같은 1.5당 체제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은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뭔가 이른 수긍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비교적 이런 주장을 한 지가 됐잖아요. 네. 꽤 됐는데 가만히 인적 구성을 본 거예요. 근데 국힘과 더불어 아주 합리적인 양당 체제의 토론 과정을 보니까 이게 불가능이라는 걸 하여튼 알게 됐어.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켜고 국힘의 의원 명단을 한번 쭉 다 띄워놓고 한번 봤어요. 정말 절망적이다. 일단 3분의 2는 누군지도 몰라. 아, 이름도 한번 제대로 안 들어본. 이름도 몰라. 그다음에 이름 아는 사람들의 그들의 정견, 행적 이런 걸 보면요. 그냥 돈이나 쥐어주면 돼. 부정적인 정권에서 부정적인 뭘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입에다가 돈 처맥히면 다 돼.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 당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한나라당 때 그 쟁쟁한 사람을 난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 빠져나갔어. 가령 지금 뭐 선거 앞두고 어느 당을 갈까 하는 사람들이 국힘을 가려면 아스팔트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를 왜 가겠냐고. 예? 아 정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네.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합당을 이제 선생님은 깊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로 돌아와 보면은 코스피 5,000원 시대 사실은 이게 달성 시점을 두고도 몇 년이 걸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정말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 선생님도 놀라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헤매든 회사가
어떤 사장을 탁 바꾼 다음에 네. 몇 년 안에 그냥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승승장구하는 거 우리 살다 보면 보잖아요. 음. 야, 국가 경영을 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같은 얘기를 해요. 코스피도 그건데 내가 이거 키운 게 아니다. 재간만큼 정상화시킨 거다 이거잖아요. 정상화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에너지, 한국인의 포텐셜, 한국인의 능력만큼의 훨씬 미달한 채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보면 과학 요즘 뭐 토론회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잘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뭐 각 분야에서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성장으로 일단 그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 가시적인 걸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부동산 잡돌이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그러니까 이 유휴 자금 비슷하게 묶여 있는 거를 이제 생산 자금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이게 그 사이에 좀 시끄럽벅적 뭐 전세입자들 고통스럽고 뭐 있는 거 그거 그냥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급속 성장에 난리법석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 그 정도 갖고 울고불고 하는 걸 보면 한심해. 이게 국가 성장 과정에서 조금 생겨나는 문제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단계로 쭉 보니까 이 대통령이 계획이 많이 있고 그 계획의 최종선은 결국 남북관계예요. 그 남북관계에서 무언가 북에다가 이런 걸 줘서 4대 강국들이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구나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대여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막 앉아서 흥분이 돼요. 내가 이재명이라는 선장을 믿고 토달지 않고 응원의 박수, 응원단 그 뭐야 아저씨가 좀 이상하지만 치어리더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토달거리를 못 찾겠는 걸 어떻게?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희 사는 동네 말고 지나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이제 임대라든가 전세 매물들 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가격에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한 집에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매매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좀 둔감했나 봐요. 그 가격표에 좀 놀랐고 그 지역이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곳이었나라는 의문도 갖게 됐는데 결국 이 우려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역대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정권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고 사실은 그게 공허한 말로 끝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능력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과연 부동산과의 싸움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장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지금 거친 칼을 낸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매우 전략적이에요. 지금 그 양도세 감면을 네. 5월 9일까지 이제 그날로 땡이다. 정리해라 그 전에. 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아니면 뭐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유세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체 말 안 하잖아. 전혀 안 하죠 그 얘기는. 네. 선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는 본격적 칼을 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그 뭐야 종부세 네. 세금 폭탄 그게 코미디 같은 거 인식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부세를 낼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의 네. 레토릭이 넘어가가지고.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나? 저는 명확하게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여러 이 SNS의 발달과 유튜브 성장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의 향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섬세하게 들어가 뭐 상속세를 없애자 어쩌고 하잖아요. 그 상속세도 결국은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대신 상속세 전에 살고 있는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소득세서부터 그렇죠. 뭐서부터를 네. 이미 어마어마하게 냈으니까 상속세를 별도로 크게 거둘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상속세를 거대하게 낼 만큼 온갖 혜택을 다 보고 나서 상속세도 안 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내치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약간은 좀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딱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뭔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딱 지킨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법률과 제도로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번에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을 꺼내고 강력해 보이지만 강력한 어휘로 포장이 돼 있지만 딱 거기까지 말하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근데 우리가 금방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러거든요. 상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언제 된 논의예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오래됐거든요. 예. 지금 요번에 2차 상법까지 하고 이제 3차 남았는데 그 얘기가 논제가 백분 토론회도 오르고 의원들도 하고 공약했다가 후퇴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론들이 얼마나 정치했나.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을 그렇게 하면 생겨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논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정을 떡 했어. 아무 문제 없고 좋기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프론티어적인 어떤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서 그 발목 잡는 온갖 얘기들이 사실은 그냥 자기 기득권 고수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깨달으면 아주 쉬워요. 어떻게 깨달으면 되냐? 국힘에서 하는 얘기가 정반대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거에 반대라고만 생각하면 돼요.